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3만 달러는 물론이고 4천만 원 선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길래 이렇게 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일단 어느 정도는 어제 암호화폐 시장 이 테라와 루나 사태로 인해서 알트코인들 전반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진단을 내려보면 좋을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할게요. 먼저 코인 대통령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방송을 나왔는데 시장이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월봉 차트를 보면 대부분의 코인, 99%의 코인들이 다 음봉을 그냥 길게 늘어뜨려 놓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5월달, 4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재미없는 시장들, 하락하는 시장들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루나랑 테라 사태가 한번 이제 나와주면서 더 큰 폭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시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못 올라갈 것도 아니고 뭐 1월 달에 하락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투더골드만 함께 하시면서 그 대응책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6주 연속으로 음봉 만들어내면서 2014년 이후로 최장기간 하락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시장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지 끝까지 함께 파악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비트 필승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강한 악재나 이제 추가적인 악재나 호재가 있지 않는다면 3,900선 그리고 4,200선에서 단기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원천적인 악재가 해소되지 않는 만큼 우리들은 3,400 후반대까지도 열어 놓으시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현재 알트들은 왜 비트에 대조적으로 왜 이렇게 크게 낙폭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정보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트코인 하락폭도 워낙에 컸지만 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코인들도 많았는데요. 시장에 어떤 악재가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트 필승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악재는 큰 이슈로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에 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아시기 전에 모두 다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시고 설명을 들으시는 게 용이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와 1대1 비중으로서 가치성을 고정을 내는 구조로서 이 대표적으로는 테더가 존재하겠습니다. 테더의 이 USDT와 그리고 USDC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겠는데, 차이점은 그냥 발행사가 다르다는 점, 이 점만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암호화폐 자체는 탈중앙 근간인데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이 발행사가 중앙화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금액만큼 달러를 보유해내고 있는지 이런 우려성인 단점도 존재한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겠고, 현재 USDC 같은 경우에는 법정화폐 보유량을 공개하면서 비교적 요새 급속한 성장세를 내보내고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담보 스테이블 코인 되겠습니다. 이름과 같이 그대로 이 대표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그리고 이더리움을 담보로서 이 다이가 존재하겠는데, 다이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0% 정도의 담보를 잡고 나서 나머지 이제 100 다이를 제공함으로써 강제 청산하는 식의 이런 약간 이제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에 비교적 약간 위험성이 존재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인지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는데, 알고리즘 기반으로 공급과 수요를 제공하면서 조절하면서 안정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우리 테라 코인이 존재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테라 코인의 이슈로 인해서 이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전체 알트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양방의 흐름세를 보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트들은 전체적으로 큰 낙폭을 보여주었고, 1시간 내외로 비트도 빠지면서 비트에 대비돼서 또 더 크게 낙폭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신뢰성이 저조되다 보니까 모든 알트코인에서도 지금 반영을 일으키고 있는데, 스테이블 모든 코인이 이제 신뢰성이 저조되는 게 아니라 이런 알고리즘 기반에 한정적으로만 반응이 되는 것처럼 현재 웨이브 기반의 이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하겠습니다. USDN이라고 웨이브 기반의 알고리즘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겠는데 어제 정도 12%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웨이브 또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USD 그러니까 테라의 패깅, 그러니까 1달러와 테라의 이 같은 비율이 패깅이 무너지면서 다른 역량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계속적으로 있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앞으로도 구설수에 오를 만한 가장 강한 이슈로 자리매김을 할 것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앞으로도 눈여겨보셔야, 우리가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테라나 루나에 관한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눈여겨봐셔야 되는 사태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악재로서는 어제 우리가 비트코인의 전환점, 이 전환 포인트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는 기대되고 있던 바로 호재였었는데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안정세를 잡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지만 발표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8개월 만에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현재 예상치 전문가들 예상치 8.1%보다도 높은 8.3%가 나왔고 이 수치는 지난달에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의 8.5%보다 낮으면서 미국의 물가 상승폭이 전달에 비해서는 이제 8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둔화되는 모습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또 반론적으로도 그래도 40년의 최고치에 상응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려되고 있는 시사가 되는 만큼 강한 악재도 강한 호재도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요즘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신뢰도를 잃어가면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이번 테라 사태가 또 어떤 시장에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또 어떤 호재나 악재로서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 호재는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인 대통령님. 호재가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지금 이제 루나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까 이제 오전에서 이제 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올 때까지 마이너스 한 45%였는데 지금 비트피승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5%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0%인데.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뭐 또 이런 또 상황 속에서 웃는 게 또 인류라고 또 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웃어야죠. 지금 시장이 크게 조금 출렁대고 있죠. 굉장히 뭐 롤러코스터 타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호재는 존재는 합니다. 근데 이 호재가 호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호재는 존재합니다. 일단 어떤 호재가 있냐면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이죠. 누뱅크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수탁을 받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네요. 자, 디지털 은행 누뱅크 뭐 우리나라로 치면 K뱅크랑 똑같죠. 지점이 없고 온라인에서만 움직이는 은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매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탁 서비스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슈가 나왔는데 자 우선은 브라질 내에 있는 자신들의 이제 누뱅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7월 말까지 모든 은행 고객 대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냥 일단은 예정이다, 우리가 하겠다라고만 이야기가 나왔지 실질적으로 모든 은행권에 있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아주 작은 이슈일 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또 브라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남미에서도 나왔다는 거죠. 항상 보면은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어쩌고 그다음에 법정 화폐로 제가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계속 남미 쪽에서만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남미 쪽에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미국의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어쩔 수 없죠.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가장 심화되어 있는 쪽이 바로 이쪽 남미 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 법정화폐는 쓰기 좀 뭐하고 그렇다고 보니 다른 걸 또 재채를 찾다 보니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 있는 돈을 갖고 와서 쓰기 또 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큰 호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주진 못하고요. 오히려 그냥 호재로서는 나왔지만 지금 당장에 크게 적용을 되는 그런
뭐 호재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초석을 다지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63 빌딩 올리는데 밑으로 한 지하 10층까지 파고 있는 뭐 그 파고서 거기다 콘크리트 채우고 있는 뭐 그런 거지 않을까. 자, 그렇다 보니까 밑에 지하를 파고 거기에 또 이제 철근 세우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붓고 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짓는 건지 마는 건지 뭐 올라가는 건지 이렇게 또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런 호재들이 쌓이고 차곡차곡 쌓여야 튼튼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이런 호재들이 뭐 있다고 해서 뭐 시장이 뭐 단기간에 좋아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시장 자체에서는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공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시장처럼 뭐 이런 이슈가 뭐 다 뭐 아니면 뭐 이런 뭐 모멘텀이 딱 이렇게 돼서 뭐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막, 왜냐면 저기 위에서 미사일 쏘면은 또 이제 막 빅텍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지는 않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호재나 악재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적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뭐 비트코인 뭐 100만 원 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니까 뭐 또 100만 원 간다는 둥, 1000만 원 간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죠.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죠? 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뭐 외신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했죠. 뭐 영국이었나요? 뭐 암호화폐 투자한 사람들 모든 돈 잃을 준비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악재냐? 그런 거 솔직히 말해서 뭐 악재 같은 건 아니죠. 그죠? 악재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시장 떨어지고 하니까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예전에도 나왔죠. 예전에도 시장이 막 폭락했을 때 이런 이야기 막 나오다가 시장 다시 반등했을 때 이런 이야기 쏙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사라져요. 슬 사라지고 좋은 이슈만 계속 나와요. 뭐 비트코인 다시 8천만 원, 뭐 1억 간다, 뭐 책도 나오고 뭐 이런, 뭐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또 비트코인 100만 원 간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되게 재밌는데, 뭐 기상청 같죠, 솔직히. 비 오면 비 온다고 하고 비 안 오면 맑다고 하고, 그좀 살짝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이런 호재나 뭐 악재들이 있다고 해서 시장이 즉각 반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호재랑 악재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지금 루나랑 테라 이 사태가 지금 이런 거에만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빠졌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조금 있다가 2부에서 집중 조명할 테니까 그때까지 같이 함께 하자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상황 좋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호재를 잘 반영을 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격이 떨어질 땐 이런 악재들만 보이고 또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만 들리기 일쑤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호재 눈을 돌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인 누뱅크에서 이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수탁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호재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정말 대형 호재가 왔을 때 충분히 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악재가 많은 시장 속에서 이런 전문가들의 말 한마디,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2만 달러, 1만 달러, 10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런 말들에 흔들리다 보면 정말 또 어디까지 공포가 이어질지 두렵기만 할 뿐이지 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 좀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호재들은 없을까요, 비트필승님? 네. 지금 이런 시장에서도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영될 만한 호재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전에 미리 예측했던 이런 시장에 반영될 만한 호재들이 3가지가 나와서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칠레, 남미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면서 국민의 평균 생활적 수준이 가장 높은 이 칠레에서 CBDC에 관련돼서 올해 말에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칠레 중앙은행에서 해당 통화가 경제력이 있고 또 이제 탄력적인 포괄적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분석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정책 대안에 관해서도 비교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지은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지난 9월에 칠레 중앙은행이 2022년도 초에 자체 디지털 화폐 이 CBDC의 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시사를 했었는데,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CBDC에 관련해서 본다면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CBDC의 이 개발성에 기획성에 관해서 이목이 집중됐던 한 해였다라고 한다면 이번 한 해는 CBDC에 실질적으로 발행하는 나라도 나오고 개발을 착수하겠다라는 나라들도 지속적으로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이 CBDC로 인해서 신뢰도를 입히면서 우리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에 관한 기획성에 관해서 이제 수요도가 증가를 함으로써 우리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 자금 수요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호재다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정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전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호재 중 하나가 아닌가 싶은 이 현물 ETF에 관한 승인 예정에 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그레이스 스케일이 이 SEC와의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해서 이슈가 됐는데 그 내용으로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환에 관해서 이제 비공개 회의를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따르게 된다면 그레이스 스케일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시에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 기능이 강화되는 동시에 투자자에게 최대 80억 달러의 규모를 가치가 부여된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스케일 측은 현물 ETF, 그러니까 현물 비트코인 ETF가 선물 비트코인 ETF보다도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두 시장은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밀접하게 추적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일단 SEC의 그레이스 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환 승인이 여부 결정 마감일이 오는 이제 7월 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물 ETF 승인에 관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이러한 시사를 보이고 있는 면모만 보더라도 암호화폐 전망이 밝다라고 우리는 인지할 수 있겠고 현물 ETF가 전환이 승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는 정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ETF가 승인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고령층이라든가 이 투자 관점에 관해서 이해도가 저조하신 분들한테도 은행과 같은 기관들에서 펀드 형식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거고 또 투자의 자금이 큰 이런 기관들에서도 이런 펀드 형식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투자하기에 부담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많은 세계 각국 투자자들 자금도 들어올 것이다 라고 기대되면서 엄청난 수요도가 증가되는 이런 정말 엄청난 큰 호재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호재라고 한다면 보통 호재가 발표되는 날 호재가 발표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기사가 나온다면 이미 선반영되었고 시사가 실제로 가시화되는 그 호재가 나온 발표 날에는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호재들이 다분합니다. 근데 이 ETF 승인 같은 경우에 시사만 된다. 7월 6일 날 예정된 날 시사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반영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몇 개월이 될지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ETF 승인되는 날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자금 수요도를 불러일으킬 만한 호재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이 호재 같은 경우에는 이 독일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 발표가 되겠습니다. 일단 독일 재무부가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거래뿐만이 아니라 이 채굴, 스테이킹 그리고 대출, 하드포크 및 이제 에어드롭에 관해서도 이걸 다루는 최초의 국가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라고 자신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 세금에 관련돼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꽤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단 독일의 의회 국무장관에 따르면 개인의 경우에 구매한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의 판매는 1년 동안 세금을 면제된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제 이 세금에 관련해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일단 세금 매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일단 지금 같은 자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데 세금이 더해지다 보니까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이것은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더라도 세금을 매긴다라는 것 자체가 정부 정책적으로서 암호화폐 관해서 자산 혹은 해지 수단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법적인 틀이 제공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단기적인 부분만 악재인 것이지 호재로 인지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주식의 공매도, 이 재개와 같이 단기적인 투자 심리만 위축되는 거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매도라고 한다면 바로 이 숏 포지션을 잡는 것과 같은 건데 이 공매도의 장점을 말씀드려보면 우리들은 공매도가 안 좋다. 뭐 암호화폐에게서는 이제 선물 시장밖에 없는 이 공매도는
나쁜 것이 아니냐, 도박이 아니냐 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공매도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막 하루에도 200%, 뭐 300% 오르듯이 주식에서는 물론 이제 제한이 있지만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공매도가 그러한 이제 어떠한 인위적인 가격 상승을 막아내는데 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건강한 이런 상승세를 일으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낸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고 세금 또한 이런 공매도와 같은 좋은 자리매김을 하는 부분이니까 호재로서 인지하시면서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에도 호재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칠레에서도 CBDC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국가들에서 CBDC 도입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호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SEC 측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얘기들이 오갔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대형 호재가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이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진행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고 사실 다른 호재들과는 다르게 뚜껑을 열어봤을 때 더 큰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독일에서 이제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어느 정도는 제도권 안에서 이제 정비를 잘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한 번 시장이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